풍운의 정치인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타계했습니다. 이로써 이른바 삼김 시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는데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애도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이 내용 김영준 명지대 교수, 배정호 세안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삼김 시대가 막을 내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사실 좀 정치적인 의미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는 맞는데 한국 현대 정치사회에서 삼김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삼김 정치 하면은 많은 쪽에서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정치학을 전공한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공은 한 80대고 관은 한 20% 정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삼김을 얘기할 때 항상 우리가 정치 구단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 어떠한 정치인과 비교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정치 얘기를 하면 삼김을 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신념의 정치. 그러니까 JP는 산업화라고 하는 그 신념을 가지고 움직였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화라는 그 신념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그 세 사람의 공통점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정치다운 정치, 그러니까 타협의 정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DJP 연대도 하고 3당 합당도 하고. 그런데 JP가 더 빛나는 것은 그러한 정치 속에서 극단의 정치를 피하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JP가 어록 중에서 기다림의 정치 그리고 여백의 정치란 말을 썼어요. 저는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뭐 당시에는 막 극과 극으로 대결을 하지만은 큰 틀 속에서 보면은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정치다운 정치를 하고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모습들. 이것이 지금 JP가 오랫동안 비록 역사 속에는 사라졌지만은 국민의 기억 속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정치의 향기를 다 이렇게 은은하게 풍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정치의 향기를 푹 남겼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공을 80, 과를 20 정도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도 평을 좀 해주시죠. 이제 교수님께서 공을 80한 것은 이제 삼김 시대에 대한 공을 80하고 부정적인 걸 20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JP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다 보면은 저는 산업화에 대한 확실한 공은 있지만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JP를 한국 현대 정치사에 접목해서 평가를 해볼 때 좀 부정적인 부분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JP가 우리 한국 현대 정치사에 전면에 등장한 것은 5.16 군사 쿠데타 아니겠습니까? 예. 이 5.16 군사 쿠데타를 박정희 당시 소장에게 제안한 사람도 본인이었고 이걸 이제 실제로 기획한 것도 JP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정치 군인들에 의해서 한국의 헌정사가 중단이 되고 그리고 이제 유신 통치까지 이어지는 이제 굉장히 불행한 역사가 18년 동안 계속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다만 또 JP는 계속해서 변신을 했지 않습니까? 또 90년 3당 합당을 통해서 보수 대연합을 만드는가 하면은 또 97년도에는 DJP 연합을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수평적 정권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참 이분은 공과가 명암이 뚜렷하게 대조가 되는 그런 정치인이어서 어느 일방만 얘기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김종필 전 총리를 얘기할 때는 또 이인자였다 이런 이야기도 좀 따라 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현실이죠.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거목 속에서 결국은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61년도 군사 쿠데타 그리고 71년에서 75년까지 국무총리를 지냈는데요. 1차적으로 71년은 그때는 이제 삼성개헌이 끝나고 나서 있었던 부분이고 72년도 유신 단행되면서 유신 시대 때의 총리를 지냈다는 것은 그것이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데서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면적으로 보면은 그 유신 아직 굉장히 암울한 정치 속에서도 야당에 대한 존재를 인정해야 되고 역할을 인정해야 되고 끊임없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얘기한 사람이 바로 또 JP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 양면성이라는 것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풍운하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제2인자라 얘기하는 이유는 정상적 절차를 거쳐서 만약에 정치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박정희 대통령 다음은 당연히
JP 김종필 총리가 됐을 것이다라는 거가 있었지만 끊임없이 견제하고 끊임없이 그 반 JP파들이 결국은 그 마크에서 이거 모든 것을 막아내니까 뭐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정치적인 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해서 떠난 적도 있고 등등 JP의 핵심적인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수모를 당하고 이런 거가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결국은 굉장히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JP도 정말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한민국의 그런 그 현대사 속에서 아주 특이한 그러한 그 경험을 한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어떤 때는 훨씬 더 YS나 DJ 못지않게 삼김 정치로서 국민들에게 아주 굉장히 어떤 때는 꼭 필요할 때 필요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제2인자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보수를 대변할 수 있었었던 정치인으로서 역정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고인의 그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좀 평을 해봤는데요. 두 분은 이렇게 정치 평론가로서 직접 한번 만나보셨었는지 어떤 인간적으로는 또 어떤 면모가 있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이제 JP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멋있는 분이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풍류를 아는 정치인이다. 그리고 또 시서에 굉장히 뛰어난 분인데 이분이 기본적으로 머리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대 사범대학 나와서 혁명정부 5.16 군사 쿠데타 모든 계획들을 또 혁명 공약들을 만든 이제 그런 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뉴욕 특파원 시절에 우리 뉴욕 특파원 전체와 같이 당시 자민련 총재 JP와 우리가 대담을 했는데 예. 이분이 좀 밀고 당기고를 굉장히 잘하고 직설 화법을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거침없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런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동아일보 기자,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는데 그래서 이 JP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개인적인 능력 그리고 매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실제로 삼김 시대 때는 이제 뭐 동교동파, 그리고 상도동파, 그리고 청구동파 했는데 그런 JP의 어떤 정치적인 그 모습들이 그대로 또 청구동 또 JP파들에게 또 물려 내려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국민의 정부 초대 총리를 맡았던 김 전 총리는 2004년 총선에서 낙선하자 정계 은퇴를 선언했었는데요. 김 전 총리의 인터뷰 생전 목소리 좀 당시에 어떤 이야기 했는지 들어보시죠. 일찌감치 떠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뭔가 세워놓고 떠나려고 욕심을 부렸던 것뿐이지. 네, 역사의 뒤안길로 떠났지만 김 전 총리가 이제 삼김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떠나면서 지금 우리 정치에 좀 남겨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뭐 지역 패권 정당 체제를 구축했다. 87년도 신민주공화당을 만들고 그러한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정치는 핵심은 권력 추구보다는 조정하는 겁니다. 타협하고 그래서 극단의 정치를 피해서 결국은 그 여러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보면은 JP가 보여준 여러 가지 정치적 유산 중에서 뭐 97년도에 DJP 연대를 통해서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뤘다. 이것도 아주 굉장한 그 결단인 거예요. 당시에 뭐 내각제 개헌을 전제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에 염원했었던 이러한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한 일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2004년도 4월 달인데요. 저게 바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 속에서 당시 자민련이 내속밖에 얻지를 못하고 자신도 비례대표에 일본을 했지만은 결국 10선 의원에 실패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확하게 그 책임을 묻고 그리고 자기가 정계 은퇴를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재 한번 보십시오. 2017년도 대통령 선거 끝나고 2018년 지방선거 끝났는데 그렇게 참패를 당한 야당에서 책임지는 정치인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YSDJ, JP의 가장 공통점은 국민을 정말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국민이 얼마나 무섭고 국민은 호랑이와도 같이 무섭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폈다는 점에서 저는 그 JP의 2004년도 4월에 저러한 모습들도 아마 노역을 부리고 계속해서 버티면
가능했을지는 모르지만은 선거 결과에 대해서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책임지는 모습들, 이것이 지금 우리 정치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백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이제 삼김 시대 얘기를 좀 우리가 했는데 삼김 시대가 남긴 공과 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은 역시 이 땅에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 아시겠지만 YSDJ 같은 경우는 생명을 걸고 군부 정권과 투쟁을 해서 결국은 민주주의를 일으켜낸 그런 분들인데 또 JP가 결국은 YSDJ를 다 대통령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런 점에서 JP도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뭔가 기여를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삼김 시대의 폐해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지역주의 정치. 그래서 망국적인 지역 감정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큰 과제가 됐었고 또 하나는 이제 계파 정치. 또 보수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까지 계속 우리 정치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다행히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 민주당이 대거 압승을 하면서 지역주의가 상당히 붕괴됐다는 이제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국당의 현재 친박 비박의 이런 계파 갈등도 결국은 삼김 시대의 계파 정치 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나 또 하나 이제 굉장히 다행인 것은 이번에 6.13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에 젊은 정치인들이 대거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입문 패턴이 한 50대까지는 이제 전문직에 종사해서 그걸 발판으로 해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제는 지역 정치를 통해서 지방자치를 통해서 젊은 시절부터 전문 정치인으로 성장해서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정치 폐해로 지적되는 지역주의 정치가 사라진과 동시에 계파 정치도 좀 사라질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네, 김종필 전 총리하면 또 어록도 상당히 회자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좀 그래픽으로 준비한 것이 있는데요.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문의에도 조예가 깊고 여러 가지 좀 생각도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여러 이제 어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뭐 제2의 이완용이 되더라도 한일 국교 정상화시키겠다. 사실 뭐 국교 정상화 저거는 또 뭐 일본에 너무 사죄를 다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줬다. 역사적인 평가는 아직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분분합니다. 그리고 뭐 자의반 타의반 이런 표현이나 나는 대통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네. 역사는 끄집어낼 수도 잡아뜨릴 수도 다시 세울 수도 없는 것이며 역사는 그냥 거기서 배우는 것이다. 백날을 물어봐라. 내가 대답하나 이런 식으로 네. 이야기한 적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리 좀 유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봉부는 필요 없다. 그저 국무총리를 지냈고 조국 근대화에 힘썼다고 쓴 비석 하나면 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인상이 나쁜데 김 교수님께서는 어떤 좀 어록 기억 남는 게 좀 있으십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가장 이제 큰 것은 뭐 저는 JP가 가장 현실적이면서 그러고 나오는 대로 1960년대에 아주 나름대로 결단을 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61년도에 보면은 1인당 국민소득 한 80달러 정도 됐었었는데요. 당시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일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이 3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 달러는 차관에서 전부 다 6억 달러인데 그 3억 달러를 가지고 결국 산업화에 결국 시드머니를 쓴 겁니다. 그것이 이제 자본 축적을 이루어서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줬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그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념의 정치인이다. YSDJ는 평생을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했다고 한다면 JP는 평생을 산업화. 제가 개인적으로 JP를 만났을 때 정치학자로서 만났을 때 아주 굉장히 자긍심이 굉장히 세요. 두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정당은 결국은 JP 모델로 만들어졌고 지금도 JP 모델이 작동되고 있다. 그러니까 1963년도 공화당이 만들어졌을 때의 그 모델이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중앙당 중심에. 두 번째는 민주화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고혼도 YSDJ 있지만 산업화에 대한 경제 발전에 대한 것은 자신들이 이루겠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이제 예. 그런 것들이 이제 JP가 오랫동안 우리가 지금 서거를 하면서 JP 서거하면서 각 모든 정당들이 한결같이 충고하는 글을
보낸다는 얘기는 예. 그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공과가 있지만 공에 대한 비중을 훨씬 더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어록들을 좀 살펴봤는데 우리 배 교수님께서는 쭉 어록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김종필 전 총리의 어떤 정치 철학 어떤 걸 좀 꼽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김종필 총리의 정치 철학 부분을 제가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데 제가 볼 때는 그분 철저하게 현실 정치인 또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정신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생존의 정치 철학 외에 이분이 추구하는 정치가 뭔지 제가 좀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일 협정과 관련해서도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게 당시에 한일 협정이 김종필 총리가 맺어놓은 것이 결국은 지금까지 문제가 돼서 한일 간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당시에 본인은 시대 상황에서 정말 다 망가진 대한민국을 다시 새롭게 일궈내기 위해서는 산업발전 자금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그런 무상 그리고 또 차관을 6억 달러를 받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당시에 이런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과라든지 또 강제 징용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배상 이런 부분을 다 없이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됐는데 실제로 JP의 정치 행보를 보면은 누구하고도 손을 잡아요. 즉 그게 뭐냐면 이제 필요하면 권력을 위해서 5.16 군사 쿠데타도 일으키고 그리고 JP가 정치 역정 내내 주장한 게 내각제였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이게 JP가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무너뜨린 게 장면 정부대 그게 내각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과연 JP가 나름대로 철학을 갖고 현실을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오로지 권력만을 추구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이 계속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세 사가들이 냉정하게 평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제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 하지만 거의 한 목소리로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고요. 청와대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조의문을 발표했는데요. 한국 정치사에서 족적이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김 전 총리의 존재감만큼이나 빈자리는 더 커 보일 것이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정치 거목이 이제 별이 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입장을 내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뭐 지금 뭐 청와대 발표 보면은 빈자리는 더 커 보일 것이고 우리는 오래도록 아쉬워할 것이다라는 속에 아주 농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2003년도 2월 25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정의가 패배고 기해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란 말까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사를 보면 굴곡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역경도 있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했고 그리고 산업화 민주화를 이 짧은 기간에 동시에 이룩했었던 나라는 이 역사상에 없습니다. 근데 그 기초를 그러니까 뭐 JP가 어떻든 간에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많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와대에서도 저런 논평도 나오고 그리고 애도의 뜻을 표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저는 이제 후대의 정치인들이 삼김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의 평가도 있겠으나 어떻게 하면은 결국 미래를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정치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년대의 정치의 그 상황을 지금 21세기 때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JP라든지 YS나 DJ라는 삼김 정치에 대해서 아주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그 높이 평가하는 이유도 뭐냐면 결국은 저런 분들의 나름대로의 열정과 노력이 있어서 오늘날에 정말 경제 대국도 되고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예. 자, 오늘 뭐 각계 인사들이 빈소를 찾았고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사들이 찾았는데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각 당의 그런 입장들 발표한 애도의 표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또 민주평화당에서는 국민의 정부에 기여했다. 이런 그 애도의 표시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원 교수님? 지금 이제 각 당의 평가들이 미묘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예.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청와대의 평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는 사실 굉장히 드라이하게 했어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평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JP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민 게 아니고 홍준표 후보를 밀었거든요. 그러면서 심하게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다라는 이제 그런 뭔가 좀 부정적인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점에서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이제 촛불 혁명에 의해서 탄생한 촛불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진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역시 산업화 후예들이니까 산업화에 기여한 이제 원조 보수 JP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가 하면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보수, 혁신 보수를 얘기하니까 새로운 미래 출발점을 강조를 했는가 하면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정의당 같은 경우에 자연인 김종필의 명복을 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즉 그 얘기는 정치인 JP의 명복을 빌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5.16 군사 쿠데타, 90년 3당 합당 뭐 이런 부분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우회적으로 평가한 거고요. 다만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DJP 내각제 고리를 통해서 DJP 연합을 통해서 수평적인 정권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게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김대중 대통령의 후예라고 자부하는 민주평화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높이 평가하고 또 애도를 표한다 이렇게 밝혀서 결국은 각 당의 입장에 따라서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평가가 미묘하게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낙연 총리와 박지원 의원의 표현을 보면은 지금 배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응축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띄워드리면 총리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영역을 체험한 사람이었다. 개인으로서는 많은 능력과 매력을 지녔던 분이었다. 그러니까 기자 생활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정말 5.16 쿠데타 등을 뺄 수만 있다면 가장 멋진 정치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털어놨는데 이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은 이제 후배 정치인들이 요즘에 또 큰 정치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너무 세세한 것에 천착한다. 김종필의 영면을 이제 뒤로하고 남아있는 후배 정치인들이 과연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지금 국회 원 구성도 잘 안 되고 있고 좀 답답한 상황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라는 거는 조정하고 타협하는 게 본질이에요. 권력 추구의 목적만이 정치가 아니고 가장 본질은 갈등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극단의 정치라든지 또는 뭐 마음속으로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정치가 실종되고 몰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JP 정치를 보면 기다림의 정치 그리고 여백의 정치라든지 조정의 정치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가장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선거에 대해서 패배했다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무릎 꿇고 그거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국회의 원구성에 임해서 국회를 활성화시키고 국회가 가장 필요한 민생개혁 입법에 앞장서는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치권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특히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아니면 보수 야당 패배한 보수 야당이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는 크게 여러 가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거는 국회에 임하는 자세가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두 번째는 정말 새로운 인물이 당 전면에 나서서 뭔가 새로움을 추구하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뭐 그냥 단지 무릎 꿇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담론 정치만 계속하면서 바꾸겠습니다 하면 그건 바뀐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JP나 YSDJ를 보면 행동하는 양심이라든지요. 뭐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 이것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시점에 행동하고 실천으로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에게 호감을 준 거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이 필요한 거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리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각자 과제들이 있습니다. 계파 갈등이 불거졌고요. 정체성을 두고 계속해서 혼란과 논란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종필 전 총리가 살아 있었다면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제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해서 저는 뭐 그렇게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지 않은데
그분의 어록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어록은 이제 정치는 허업이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허업이라는 이 부분만을 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어록이냐면은 예. 정치인들은 정치의 열매를 국민들에게 돌려야 되고 자신이 그 열매를 따먹으려면은 교도소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현재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예. 굉장히 난파 직전의 그런 배와 같은 형국인데도 계파 갈등, 당권 투쟁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제가 당권을 보지 말고 계파를 보지 말고 국민을 보고 국가를 보고 좀 정치를 해라. 이런 말을 제가 꼭 좀 해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에서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JP의 분명한 정치 철학이 좀 선명해 보이지가 않고요. 분명한 정치 철학을 현재 한국당은 보수의 정치 철학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새로 정립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철학이 세워지고 거기에 따른 비전을 세우고 또 그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한국당은 보이지 않고 여전히 계파 투쟁, 권력 투쟁만 하고 있다. 이러다 보면은 제2의 분당 사태까지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 김종필 전 총리가 우리 정치사에 남긴 의미들 좀 짚어봤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